1923년 1월 17일 새벽, 그날 해뜨기 직전의 경성 기온은 18.8도의 혹독하게 추운 날로 한 해 중 가장 추운 때라 할 만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차 다니는 큰 길이나 구불구불한 골목길 할 것 없이 꽁꽁 얼었습니다. 새벽 5시, 동트기에는 이른 시각,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무리 장정들이 남산 서남쪽 기슭에 위치한 삼판통의 한 민가를 은밀하게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모두 21명이었고 종로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관들로 이루어진 형사대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범인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닷새 전인 1월 12일 초저녁, 누군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경찰서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고 정문 앞을 지나던 행인 7명이 다쳤습니다.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엄중한 사태였습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혐의자들이 여럿 붙잡혔고 시내 곳곳에는 경계망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계엄령을 내린 듯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성천지가 물 끓듯 펄펄 끓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대문경찰서에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남산 아래 민가에 은신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에워쌌습니다. 형사대는 돌격조와 매복조로 나뉘었고 돌격조에 뽑힌 4명의 경관이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남은 경관들은 집을 둘러싼 채 매복하였습니다. 유도 2단에 날래기로 유명한 종로서의 다무라 조시치 형사부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선두에 섰습니다. 그 뒤를 이마세 긴타로 사법계 주임과 동대문경찰서 우메다 신타로 고등계 주임이 바짝 따랐습니다. 이어 동대문서의 조선인 장형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무라는 혐의자가 은신한 건넌방 문을 세차게 잡아당겼으나 굳게 잠겨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차게 잡아챘을 때 문고리가 빠지며 왈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총성이 쉴 새 없이 연이어 울리기 시작했고 방 안에서는 권총 탄환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무라 형사부장은 심장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고 바로 즉사했습니다. 그는 코와 입으로 피를 토하며 최후를 마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하얀 눈이 깔린 바깥쪽이 잘 보였지만 밖에서는 어두운 방 안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치던 이마세 주임은 오른 손목과 왼편 옆구리에 관통상을 당했고 도망치던 우메다 주임은 뒷등에서 앞 어깨로 관통상을 입고서 거꾸러졌습니다. 열어젖힌 문짝 뒤에 숨어있던 장 형사만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매복하던 형사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요란한 총소리가 경찰이 쏘는 것인지 반대편에서 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총성이 그친 뒤에 집 안으로 몰려들어간 형사들은 참혹한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토방의 위아래와 좁은 마당에는 붉은 피가 낭자했고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범인은 집 뒤쪽으로 담을 넘어 산속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를 추격하고자 했으나 어둠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후 남산에는 수색망이 펼쳐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온 산에 경찰이 깔렸습니다. 경기도 경찰부 지휘 아래 경성 시내 각 경찰서는 물론이고 가까운 지방 경찰서들까지 병력을 냈습니다. 총 1000여 명의 정복 순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중으로 비상선을 깔았습니다. 포위망이 뚫릴 것을 대비해 남산 자락의 모든 거주지를 검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삼판통, 광희정, 동대문, 왕십리, 고양군 뚝섬 일대가 주요 수색 대상지로 꼽혔습니다. 집집마다 가택 수색을 하였고 인근 고을로 넘어가는 고갯길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양주 방면으로 도주할까봐 망우리 고개를 수십 명 경관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기마대도 이어서 출연했습니다. 기마 순사가 총검을 번쩍이며 요소요소를 경계했습니다. 거의 전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산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등성이와 골짜기마다 흰 눈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에 주목했습니다. 추격대를 조직해 범인의 발자국을 뒤쫓았습니다.
끊길 듯 이어지는 발자국은 삼판통에서 시작해 산을 넘어 왕십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발자국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왕십리 방면으로 달아난 형적은 희미하게 찾을 수 있었지만 범인의 소재는 끝내 판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쫓기는 이는 김상옥이었습니다. 나이는 34살이고 동대문 인근에서 태어나 자란 경성 토박이었습니다. 직업은 자영업이었습니다. 동대문방 남쪽 도로변에 영덕철물상이라는 번듯한 2층 가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상옥은 자녀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행로에 전환을 가져다준 사건은 바로 1919년 3.1운동이었습니다. 그는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했고 혁신공보라는 지하신문을 발간했으며 불행히 경찰에게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상옥은 뜻을 바꾸지 않았고 조선 독립에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10월 내 석방된 그는 주저없이 비밀결사인 암살단 결성에 참가했고 결국 경찰의 추격을 피해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그가 망명지인 상해를 떠나 비밀리에 조선에 입국한 것은 한 달 반 전이었습니다. 1922년 12월 1일 그는 경성에 잠입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목적은 식민통치의 최고 책임자인 조선 총독을 암살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권총과 폭탄의 힘으로 위열투쟁의 방법을 통해 제 한 몸 희생하여 포갑자들을 응징하고 공동체의 대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상옥이 습격당한 1월 17일은 사실은 거사를 위한 디데이였습니다. 그날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국의회에 출석하고자 남대문역을 통해 경성을 떠나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김상옥이 은신처를 남대문역에서 가까운 삼판통으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신혼부부인 막내 여동생 부부의 살림집이 마침 그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남대문역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적합한 곳이 달리 없었습니다. 이러한 김상옥의 남대문역 계획은 종로서 폭탄 투척과는 상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거사를 앞두고서 절대적인 은신이 필요하였으나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폭탄 투척 사건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폭탄의 범인을 잡으려는 경찰의 압박 수사가 그의 일신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남산으로 뛰어올라간 김상옥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경관들을 멀리 떼놓으려면 신속하게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눈 위에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눈이 덜 쌓인 돌이나 마른 풀을 골라서 내딛어야만 했습니다. 포위망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산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했기에 그는 쉼없이 내달렸습니다. 김상옥은 급하게 뛰쳐나오느라 신발을 신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눈 쌓인 산길을 내달려야만 했습니다. 겨우내 내린 눈이 온 산을 뒤덮고 있었고 발을 디디면 무릎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게다가 나무가 빽빽이 들어차서 길도 없었고 미끄러져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과연 눈과 얼음 위를 맨발로 몇 시간씩이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김상옥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다만 그 때문에 발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동상과 상처로 인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산 능선을 따라 달리다가 수천리 공동묘지가 있는 응봉 산자락으로 옮겨 탔습니다. 응봉 북동쪽 기슭에 있는 왕십리의 불교사원 안정사로 향했습니다. 김상옥은 그곳 스님에게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과 음식을 제공받았고 양말과 집신 한 켤레, 복면 모자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상옥이 동대문 일원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아마도 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뒷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와 달리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안정사 주지 스님은 낯선 자의 기만과 강압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극적으로 편의를 봐주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김상옥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 입고서 의장한 채였습니다. 그는 집신을 거꾸로 신은 채 눈길을 걸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고려한 행위였습니다. 이제 김상옥은 안전한 은신처를 새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삼판통 사건이 벌어진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겨울답지 않게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최저기온이 고작 영하 0.6도에 지나지 않았고 낮에는 온도가 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전날에는 큰 비까지 내려 골목길이 질퍽질퍽거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종로 5가에서 해화동 방면으로 올라가는 도로 오른편인 효제동으로 경찰들이 은밀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효제동 73번지가 목표였습니다. 그곳에 김상옥이 잠복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것입니다. 삼판통 사건 이후에 엿새 동안이나 잠적했던 그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첩보는 고문을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3.1운동 때 김상옥의 동료였고 이번 국내에 잠입한 뒤에도 줄곧 그를 도왔던 전우진이 악형에 못 이겨 비밀을 발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삼판통의 실패를 거울로 삼았습니다. 지휘부 직급과 병력 숫자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우마노 세이이치 경기도경찰부장이 직접 지휘권을 잡았고 후지모토 게니치 경기도경 보안과장과 모리 로쿠지 종로경찰서장이 그를 보좌했습니다. 이들이 현장 지휘부를 구성했습니다. 경성시내 각 경찰서에 비상소집령이 내려졌고 비번 순사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백 명의 무장 경관들이 효제동 일대를 수십 겹이나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진압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포위망을 짜놓은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천이 밝아오는 7시가 되어서야 경찰 병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저격병 30명이 담을 넘고 지붕을 기어올라 화선을 짰습니다. 동대문서 고등계 주임 구리타 세이조가 이끄는 결사대 5명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김상옥이 거처하는 방으로 한 걸음씩 접근했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않은 채였습니다. 마침내 방문을 열어젖히며 벼락같이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뜻밖에도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병풍이 둘러쳐 있을 뿐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벽장문이 수상했습니다. 구리타 경부는 벽장문을 열어젖히며 드립다 사격을 가했습니다. 벽장 속에는 책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뒤에 김상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조준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구리타 경부는 오른쪽 어깨에 총을 맞고서 거꾸러졌고 다른 결사대원들은 대응 사격을 하며 구리타를 부축한 채로 철수했습니다. 벽장 뒷벽은 흙담이었습니다. 김상옥은 필사적으로 그 벽을 뚫었습니다. 다른 도구는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벽을 파느라고 손톱이 온통 까졌습니다. 또한 발을 굴러서 벽을 차느라 발가락이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다행히 뒷벽 한 귀퉁이가 헐렸습니다. 김상옥은 73번지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옆집 74번지 담을 타고 넘어 대각선에 위치한 76번지 집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집 주인은 김상옥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승강이를 하면서 서로 길을 쓰는 소란 탓에 김상옥의 위치는 다시 경찰에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76번지와 이웃집 72번지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었고 그 깊숙한 곳에 재래식 변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각이 형성되어 탄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에 제격이었습니다. 김상옥은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회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항복하라고 제의했습니다. 김상옥은 잠자코 사격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상해를 떠나면서 그가 동료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김상옥은 그 말을 굳게 지켰습니다. 결국 콩 볶는 듯한 사격이 개시되었습니다. 경찰들의 일제사격이 오래 계속됐습니다. 아침 7시에 시작된 총격전은 3시간이나 경과한 뒤에야 종료되었습니다. 시신은 참혹했습니다. 그의 발은 물론이고 무릎까지 동상에 걸려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서 시신이 놓인 땅을 붉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시관의 관찰에 따르면 사체의 머리와 가슴, 왼편 발가락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와 가슴의 총상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김상옥은 죽는 순간까지도 두 손에서 권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검시관은 김상옥이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권총의 방아쇠를 건 채 힘있게 쥐고 있더라고 썼습니다.